지난 2일 북한이 북미 정상회담 실무 협상을 앞두고 발사한 미사일은 SLBM이었습니다. 이 잠수함에 탑재해 운용할 수 있는 전략무기인데 매우 위협적인 무기로 알려졌죠. 오늘 토크합니다 시간에서는 국제안보 전문가 문근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과 함께 북의 SLBM을 완전 해부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예, SLBM 글쎄요. 이름만 들어서는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은 이거 한국말로 우리말로 하게 되면은 잠수함 탄도미사일. 잠수함 발사 탄도탄이라고 탄도미사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네. 핵무기를 운반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운반체가. 그게 첫째가 전략 폭격기. 전략 폭격기 하면은 이 2000년 때 일본의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뜨리는 폭격기거든요. 그게 직접 항공기에 싣고 가서 떨어뜨리는 거고. 예. 참 오래 걸리죠. 이제 비행 시간 이런 것들이. 그 이후에 발명된 게 이제 대륙간 탄도탄 ICBM. 이건 잘 아실 거예요. 대륙으로 이동하는 미사일이니까 그건 미사일을 쏴가지고 원거리 목표까지 타격시키는 거. 그 다음에 개발된 것이 SLBM인데요. 이건 잠수함 발사 탄도탄. 그러니까 육상에서 그 ICBM을 쏘는 거를 그 핵탄두를 만들어가지고 잠수함에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핵기지나 핵미사일 기지 이런 데는 항상 적의 표적이 되고 있어요. 유사시에는 가장 먼저 거기를 공격하거든. 예. 그러니까 육상에 있는 건 노출되기 때문에 육상에 있는 핵무기를 잠수함에 싣고 물속에 감추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위협적이죠. 예. 잠수함이라는 거는 어디서 항해하고 언제 어디서 쏠 줄을 모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 같은 경우도 핵, 미사일, 잠수함의 이 3대 요소에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해왔어요. 1970년대부터 해왔어요, 북한은. 예. 그래가지고 핵무기 개발했을 때도 미국 인정을 안 하려고 했어요. 그 다음에 핵 미사일 ICBM을 화성 15까지 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SLBM을 개발해가지고 SLBM이 가장 고난도거든요. 그 미사일 핵무기를 운반하는 운반체 중에서. 그래서 이 정도까지 다 이제 개발을 완료했다. 그래서 북한은 시종 자기들이 요구하는 거는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달라. 예. 그에 상응한 대가를 해달라. 지금 이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달라는 거는 우리는 SLBM까지 개발해서 핵의 가장 고난도 수준까지 개발했다. 이 정도 국가인데 왜 인정을 안 하느냐. 이제 이런 국가의 비핵화를 요구하는 건 대단히 힘든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 국제 제재도 풀고 경제 지원도 하고 그렇게 하면은 고려해 보겠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 비핵화 협상을 실무 협상 앞두고 또 발사를 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제 개발할 모든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다. 거기에 상응 대가를 해달라. 이런 지금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 거죠. 예. 지난 1년 발사한 그 SLBM은 그런데 잠수함은 아니고 그 수중 발사체에서 뭐 발사했다. 원래 이제 미사일을 개발하면 잠수함 발사 미사일 개발을 하려면은 육상에서 이제 지상에서 다 그 시험을 해요. 그래서 예비 발사 뭐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발사해서 성공을 하면은 그거를 동일하게 잠수함에 실을 수 있도록 잠수함 탑재형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잠수함을 부두에 세워놓고 거기서 시험 발사를 예비로 하는 거예요. 예. 거기에는 핵탄두는 물론 안 들어가죠. 근데 그게 되면은 실제 잠수함을 끌고 나가서 바다에 나가서 물속에 들어가서 쏘는 거예요. 예. 그러나 북한은 2016년 8월 24일 날 북극성 1호 네. 이거보다 전 단계죠. 그때도 이런 절차를 거쳐서 했어요. 바지까지 쏘고 나서 잠수함에 쏘기 전에 바지로 싣고 나가. 그냥 바지도 잠수함에 있는 수중 발사대, 미사일 발사대를 똑같이 만들어요. 바지에. 예. 바지를 어느 정도 물을 깔아쳐 가지고 잠수함하고 똑같은 형상을 만들어서 예. 거기서 발사하고 나서 잠수함에 마지막 가거든요. 근데 그 패턴으로 했는데 이번에도 잠수함이 아직 준비가 다 안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바지에서 쏘면서 우리는 핵 미사일은 이제 SLBM을 완성했다. 이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다음 수순은 이제 실제 잠수함에 싣고 나가서 쏘는 절차가 남아 있죠. 그러니까는 SLBM 개발까지는 성공한 것으로 보이고 다만 그 SLBM을 진짜 직접 발사하는 잠수함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안 않았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2016년에는
2,000톤급을 만들어서 거기에 발사관 하나만 만들어 가지고 쐈어요. 네. 그런데 그것이 500km 정도 비행해서 전 세계에서 다 인정을 했어요. 그 SLBM 발사 기술이 확보됐구나 이렇게 인정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그 심포급이라는 2,000톤급 잠수함을 거기에는 발사관 하나만 설치했어요. 예. 근데 전 세계적으로 SLBM을 보유한 국가는 최소한 잠수함에 12발 이상을 쏠 수 있도록 발사관을 만들어요. 그렇게 예. 하면은 배가 커져야 되잖아요. 근데 2,000톤급에는 12발을 소화할 능력이 안 돼요. 그래서 일단 2016년에 그 심포급 2,000톤급에 딱 발사관 한 발만 했는데 불안하잖아요. 네. 한 발 쏴서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위협적이 될 수 없죠. 그러니까 최소한 3발 이상을 쏠 수 있는 잠수함을 만들겠다. 예. 그게 어느 정도 첩보상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예. 한 3,000톤급 정도의 이제 그 3발 이상, 최소한 3발 이상을 발사할 수 있는 잠수함 만들 것이고 그 다음 수순은 SLBM에는 핵탄두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제격이거든요. 그래서 핵탄두가 들어가는 미사일은 커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결국에는 핵 추진 잠수함도 만들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방금 화면에 그 심포급 잠수함이 나왔는데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 2,000톤급이고 저거보다 훨씬 더 커야 된다는 그렇죠. 말이시죠? 저게 지금 맨 위에 그 울뚝 솟은 부분 있잖아요. 이게 예. 발사관 정도로 이제 예측을 하는데 저기에는 심포급은 한 발만 발사. 아주 예. 기형적인 잠수함이죠. 아하. 전 세계에서 한 발만 발사할 수 있는 잠수함 저 잠수함밖에 없단 말이죠. 예. 그러면은 저 심포급 잠수함 저것은 SLBM을 발사하기 위해서 그렇죠. 시험적으로 시험용으로 이제 만든 거죠.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뭐 말씀을 들어보니까는 당시에 그 안보 전문가들이 SLBM 소식을 접하고 상당히 경악하는 그런 정도의 반응을 보였었는데 왜 그렇게 반응이 나왔나 이런 게 또 이해가 가는군요. 그렇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정보 능력이 굉장히 우수하기 때문에 인공위성 뭐 각종 무인 항공기 이런 거 세밀하게 보고 있거든요. 북한 전체 지역을. 그러면서 핵 무기 동향에 대해서 다 감시를 해요. 예. 우리도 그런 능력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이거를 물속에 감추면은 핵무기 물속에 감추면 더 긴장되죠. 예. 물속에는 찾기 힘들어요. 일단 잠수함이 출항하면 찾아내기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오바마 정권 때도 북한이 화성 14호 이 12호 이렇게 쏠 때도 ICBM 너희들 능력 안 가졌을 거야 이랬는데 SLBM을 2016년에 발사하니까 2017년에는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면서 야 이거 굉장히 위협적이다. 그래서 항공모함 전달 3척까지 한반도에 급파했어요. 처음이거든 그게. 제가 해군 생활할 때 3척이 오는데 처음이에요. 예. 그 정도로 해가지고 북한 기지를 폭파시키겠다. 폭격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북한에서 이제 한 발 물러서 가지고 새로운 북극성 3호를 개발했는데 열병식 때 보여주려고 했어요. 예. 그러나 막 그 항모 전달 동원해가지고 공격하겠다 하니까 싹 들어갔다고. 아하. 그래서 시험 발사를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 기다리다가 이번에 이제 이 발사를 한 거예요. 예. 그러면은 지금 북한이 가지고 있는 SLBM 같은 경우 몇 기 정도로 추정을 하실까요? 그러니까 이제 핵무기하고 이런 것들은 핵탄두는 다 추정하는 사람마다 틀려요. 네. 근데 핵탄두를 한 20여 기 보유하고 있다는 사람도 있고 분석가들에 따르면은 그런데 이 핵탄두를 소형화해 가지고 SLBM에 탑재해야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직까지 시험 발사 단계로 보고 있고 이제 이 정도 500km 정도 날아가면은 일단 그 미사일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산할 준비는 돼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 판단하지 몇 기 정도 만들었다 이거는 아직까지는. 추측이 안 됩니다 지금. 그렇군요. 이번 일 때문에 잠수함에 대한 관심이 또 집중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묵장께서는 상당히 오랫동안 그 잠수함 제독으로 활동을 하셨었죠, 현역 때. 예편하신 후에는 여러 관련 전문 서적도 집필을 하셨고 현대전에서의 잠수함의 전략적 가치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잠수함은 물속에 들어가면 게릴라 세력이 변하잖아요. 네.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게릴라전 하면은 굉장히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어디서 불쑥 튀어나와가지고 공격할지 모르겠는데 이게 게릴라적 성격인데 잠수함 같은 게 물속에 들어가면 어디서 쏠지 모른다 이거죠. 예. 그래서 왜 잠수함이 위력적이냐면은 2차 대전 때 이제 독일하고 영국하고 이제 이 전투를 했잖아요. 그 연합군하고. 네. 근데 영국이 독일보다 한 해군력이 8대 2 정도 우세했어요. 아,
그러니까 이거를 1대1로 하려고 하니까 돈이 많이 들고 건설비가 많이 들잖아요. 운영비가 많이 들고 그래서 잠수함을 택했어요. 독일이. 예, 그래서 잠수함을 비대칭 전력의 대표적인 걸로 봐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8대2 정도 우세한 해군, 영국 해군을 계속 공격하고 해서 영국을 결국에는 항복 직전까지 몰고 갔어요. 이게 잠수함 세력이거든요. 그래서 잠수함이 전략적 가치가 크다. 잠수함은 존재하는 그 자체로 적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고 심리적 압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도 우리 6.25 전쟁 때 끝나고 나서 이제 김일성이 분석을 했다는 이겁니다. 우리가 자기들이 무너지기 시작한 건 인천 상륙작전을 하면서 무너지기 시작했거든요. 허리를 자르면서 인천 상륙작전은 자기들이 잠수함만 가지고 있었으면은 부산 쪽으로 들어오는 남해 쪽으로 들어오는 그 연합군을 막을 수 있었다 이거예요. 물동량을. 그래서 우리보다 30년 먼저인 1963년부터 잠수함을 확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마치 옛날에 그 독일이 막강한 영국 해군에 대응하기 위해서 잠수함을 활용한 것 같이 그래서 잠수함 우리보다 30년 먼저 가지기 시작했고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를 가지고 있어요. 세계 1위입니다. 물론 핵추진 잠수함은 없어요. 북한이 잠수함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렇군요. 수적으로는 세계 1위인데 이건 이제 성능 면에서는 좀 뒤지죠. 왜냐하면은 2차 대전 모델을 베이스로 했고 그다음에 가장 파괴력이 큰 핵추진 잠수함은 없어요. 그러나 지금 추진 중일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기 보면은 지금 세계 최다 잠수함, 잠수정 보유국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기 보면 로미오급, 상어급, 뭐 연어 6호급, 신포급 이렇게 급이 나와 있습니다. 저것은 어떤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가 되는 걸까요? 저거는 이제 그 우리 서방 진영에서 붙여줍니다. 소련에서 이제 잠수함을 옛날 소련에서 잠수함을 개발할 때는 K1, K2, K3 이런 식으로 넘버를 먹였는데 이 연합국 측에서는 서방 세계에서는 알파, 브라보, A, B, C, D로 했어요. 그렇죠. 여기는 R은 로미오급이죠. R을 영어로 하면 로미오급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잠수함 유형마다 다 붙여주는 그 닉네임이 있습니다. 즉 나토에서 붙여준 닉네임이고요. 연어급, 6호급 하면은 저건 이제 우리 한국식 표현이고 신포급을 2,000톤급 신포급을 또 서방 세계에서는 고래급 그렇게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좀 혼돈스러운데 저거는 자우전 함정의 크기와 특성에 따라서 저렇게 쭉 그 일련 번호를 붙여주고 닉네임을 붙여주는 겁니다. 좀 실전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북한이 SLMB를 운용을 하고 양산할 수 있는 그런 지경까지 와 있는데 이것을 실제로 한반도에서 운용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잠수함은 게릴라전 세력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미사일을 가지고 있다. 이거는 그만 비수라고 얘기해요. 비수. 우리가 비수라는 건 목에 어디서 찌를지 모르기 때문에 비수라고 숨겨져 있는 칼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속에 핵미사일을 가지고 가면 어디서 언제 핵미사일이 날아올지 모르는 이런 긴장감이 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미국하고 러시아는 지금 이 시간도 핵미사일을 탑재한 잠수함은 뒤에서 추적하고 있어요. 감시 추적한다고. 그러면 물속에 있는 잠수함 어떻게 100% 추적할 수 있냐? 100% 추정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물속에서 음파로 하기 때문에. 그러나 항상 전술은 그렇게 구사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나가면 반드시 누가 감시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작전하는 거하고 아무도 없을 때 작전하는 거하고 가짐이 틀려지는 거잖아요.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하고 러시아는 이 시간에도 수중에서 물밑 작전을 하고 있어요. 핵미사일을 가지고 탑재한 잠수함을 계속 감시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핵추진 잠수함이 필요해요. 왜냐하면은 디젤 잠수함은 하루에 두세 번씩 올라와야 되면 수상으로 왜냐하면 축전지를 충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게 이제 자기 위치가 노출되기 때문에 공격받을 수가 있죠. 그러나 핵추진 잠수함은 안 올라와도 되니까 공기가 없이도 수중에서 무제한 작전이 가능하니까 그런 핵추진 잠수함으로 추적 감시합니다. 그게 그런 SLBM을 탑재한 잠수함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인공위성이나 그다음에 감시 체계를 굉장히 발전시켜가지고 그걸로 매에 둔가 쳐다보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출항하면은 출항과 동시에 가서 미행하고 이런 체제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그다음에 그렇게 하려면은
가장 좋은 세력은 인공위성이나 무인 항공기, 우리도 이제 곧 들어올 건데 그런 걸로 감시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해상에서 잠수함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는 항공기예요. 왜냐하면 특히 디젤 잠수함 같은 경우는 하루에 두세 번씩 올라와야 되니까 예. 올라오면은 걸리잖아요. 뉴치가. 항공기가 다 보고 있으면 2차 대전 때도 2차 대전 말경에도 처음에는 수상 전투함하고 싸우다가 나중에 잠수함이 막 굉장히 힘없이 무너진 거는 항공기가 발달했어요. 항공기에 의해서 한 60%가 깨졌어요. 잠수함이. 그렇기 때문에 항공기를 두려워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대응 방법이라는 거는 북한이 세계에서 1위잖아요, 수적으로는. 예. 그 똑같이 만들려면 우리도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고 오래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성능이 우수한 잠수함, 그러니까 우리도 핵 추진 잠수함을 가지고 그런 대응을 해야 된다. 우리가 100% 추적은 불가해도 북한이 나오면 반드시 우리가 미행할 것이다. 이런 압박감을 줘야죠. 그 다음에 항공기, 해상 초계기 같은 거 이런 거를 좀 증강시켜 가지고 항상 어느 곳에도 압박할 수 있도록 이런 체제를 유지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SLBM 그 탄두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기술은 가지고 있어요. 기술은 가지고 있고, 우리가 이제 순항미사일하고 탄도미사일, 그게 두 가지가 있어요. 순항미사일은 저고도에서 쭉 날아가면서 이렇게 공격하는 거고, 예. 탄도미사일은 대기권까지 이탈했다가 거의 수직으로 내려오면서 공격하기 때문에 탄도미사일은 속력이 빨라요. 예. 빠르기 때문에 요격이 어렵다고, 요격이. 그래서 이런 기술은 대단히 중요한 기술이죠. 그래서 우리도 SLBM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은 가지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SLBM은 핵탄두를 실어야 제격이라고 했잖아요. 위력이. 근데 우리는 정책적으로 우리는 핵무기를 갖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그런 기술만 가지고 있는 거죠. 기술만 가지고 있고 잠수함에 SLBM 발사 능력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나오는 잠수함에 우리 SLBM을 탑재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핵탄두가 없다 이거죠. 핵탄두. 그렇기 때문에 위력은 약하죠. 알겠습니다. 일본과 미국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소미아가 일단 중단이 됐죠. 그런데 지난번에 10월 2일 날 북한이 SLBM을 쐈을 때 일본에서 크게 요동을 쳤다고 합니다. 특히 그 아베 내각에서도 지소미아를 너무 성급하게 우리가 다뤘다라는 그런 비판도 있었죠. 일본과 미국에게 이 북한의 SLBM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도 위협이 되지만 미국, 일본에도 위협이 되죠. 왜냐하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북한이 ICBM 대륙간 탄두탄을 개발했다 해도 미국에서 그렇게 그 반응이 별로 신통치 않았거든요. 그러나 SLBM을 개발하니까 항공모함 전단 3척을 동원해가지고 폭격하겠다. 이 정도 나온 거 보면은 SLBM이 훨씬 위협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물속에 들어가면 일단 안 보이니까 그걸 찾아내면. 그래서 SLBM은 한미일에 모두 공이 위협이 가장 큰 전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미일 미사일 공조 체제를 이루자 하면서 시작된 것이 사실 지소미아거든요. 그래서 정부를 원활하게 교환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그걸 가지고 한미일 미사일 경보 훈련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은 긍정적인 면은 있다고 봐요, 지소미아가. 그러나 이제 어떻게 정책이 변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도 글로벌 호크라 무인 항공기 이런 걸 지금 도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공위성도 개발하고 있고 그래서 현재 우리가 이제 백두 정찰기 이런 걸로 감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정보가 뒤처지는 거 아니고 그다음에 한미 동맹만 원활하게 아주 튼튼하게 굳건히 유지하면은 이걸 막아내고 연합 전력으로 막아내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다음에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했지만 이거 함부로 쓸 수는 없어요. 저는 핵무기 공격하면 자기는 일단 완전히 북한 한 구석이 무너진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육사상 핵무기를 쓴 건 한 번밖에 없잖아요. 히로시마, 나가사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정치적인 무기로 지금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에 대응한 전술을 항상 개발해야 되고 그다음에 한미 작전, 연합 작전 능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이렇게 감시 체제를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분명해진 것은 SLBM에 대한 등장으로 북한이 기존과 같이 재래식 무기로만 무장한
그런 구식군이다. 이런 선입견은 좀 없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문근식 한국국방포럼 대외협력국장과 함께했습니다.